고아원 출신 모범생 소진과 재벌집 아들 상철의 비밀 연애.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재벌가의 협박으로 두 사람은 강제로 헤어지게 됩니다. 7년 후 혼자 딸을 키워온 소진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상철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과연 상철은 재벌가와 맞서 자신의 딸과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피보다 강한 것은 선택한 책임입니다. 눈물과 감동의 스토리를 지금 만나보세요.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소진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 몰랐다. 책상 위에는 늘 1등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교무실 앞 게시판마다, 복도 성적표마다 김소진이라는 이름이 맨 위를 차지했다. 아이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 1등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는지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소진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고아원 지하 독서실로 향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그곳은 차가웠지만 소진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자는 동안 문제집을 펼쳤다. 연필을 쥔 손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공부만이 이곳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교복은 언제나 완벽했다. 세탁기를 돌릴 돈이 없어 손빨래를 했고, 다림질은 뜨거운 물병으로 대신했다. 구겨진 곳 하나 없이 입어야 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완벽해 보여야 했다. 그게 소진이 배운 생존법이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나눠줬다. 보호자 서명란이 있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가방에 쑤셔 넣었지만 소진의 손은 공중에 멈춰 있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원장 선생님께 부탁하면 도장을 찍어주시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통신문을 구겨 책상 속 깊은 곳에 밀어 넣었다. 점심시간 소진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고아원에서 싸준 밥은 늘 김치와 계란말이 뿐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먹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쟤 고아원 출신이래. 진짜? 그래서 항상 혼자구나. 부모도 없대 불쌍하긴 한데 좀 무겁지 않아? 젓가락을 쥐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밥을 씹었다. 맛도 없었지만 삼켰다. 눈물이 차오르려 할 때마다 물을 마셨다. 익숙했다. 이런 시선들, 이런 수군거림들.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을 받아야 이곳을 떠날 수 있으며, 이곳을 떠나야 비로소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믿었다. 멈출 수 없었다. 아파도 외로워도 멈추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났다. 교실 불이 하나둘 꺼지며 아이들은 부모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소진은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가로등 아래 서서 가방을 꼭 껴안았다. 11월의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다. 외투를 여몄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섰다.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며 담배 연기가 새어나왔다. 소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런 차는 자신과 무관한 세상의 것. 그냥 지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남자가 내렸다. 교복을 대충 걸쳤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박상철이었다. 재벌가의 아들이자 학교의 일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 소진은 그를 알고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아이들이 비켜섰고 선생님들조차 눈치를 봤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서웠다. 너, 상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소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버스가 빨리 오길 바랐다. 손에 땀이 났고 숨소리가 커지는 게 느껴졌다. 상철이 한 발 다가왔다. 학교 다니냐? 네.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런 걸 묻는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의도인지 무슨 장난인지 두려웠다. 상철은 잠시 소진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비웃음이 아닌 묘한 미소였다.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긴 표정이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탔다. 창문이 올라가기 전 상철은 마지막으로 소진을 봤고 그 눈빛 속에는 소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차가 떠났다. 소진은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길 바랐다. 자기 인생에 저런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미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걸. 박상철은 그날 밤 소진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고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걸. 그리고 소진의 인생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버스가 왔다. 소진은 올라타며 창밖을 봤다. 검은 차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자 가슴 한편이 이상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뭔가 설렘 같은 게 느껴졌다. 그걸 알아채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중얼거렸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추운 밤 소진은 혼자였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다가올 사랑과 절망을 예감하지 못한 채 상철은 늘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았다. 돈도 권력도 사람들의 두려움도 모두 당연한 것이었는데 원하는 건 뭐든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싫으면 버리면 그만이었다. 감정이라는 것도 그저 순간의 흥미 정도로만 여기며 살아왔는데 소진을 본 순간 그 모든 게 멈춰버렸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 밤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다. 가로등 아래 서 있던 그 작은 뒷모습과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상철은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봤지만 연기 속에서도 소진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져서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왜 이러는 거지? 중얼거리며 담배를 비벼 끄는데 심장이 이상했다. 두근거린다는 게 이런 건지 처음 알았고 짜증이 났다. 이런 감정은 약점이었는데 상철은 약점을 싫어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소진이 자꾸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비서를 불렀다. 김소진이라는 애, 같은 반으로 전학 수속해.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는데 상철의 명령은 곧 실행되는 게 이 세계의 규칙이었으니까. 사흘 후 상철은 소진의 반으로 전학을 왔고 교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박상철이 왜 여기로 왔대? 우리 반에 일진이 온다고?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수군거렸지만 소진은 책만 바라보고 있었다. 상철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는데 아니, 들 수 없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든 연필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저기 앉아. 담임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리를 안내하자 상철은 교실 맨 뒤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소진의 뒷모습이 정확히 보였다. 책을 펼쳤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고 그저 소진의 목덜미만 바라볼 뿐이었다. 가끔 소진이 머리를 넘길 때마다 상철의 시선이 따라가며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소진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야, 고아원 출신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혼자 밥 먹냐? 한 여학생이 비웃으며 소진의 도시락을 툭 치자 김치 국물이 튀었다. 소진은 아무 말 없이 휴지로 닦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고이는 걸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계속됐다. 장난감으로 딱인데 고아원 애들은 원래 순하잖아. 다른 남학생이 낄낄거리며 말하자 아이들이 더 크게 웃어댔다. 상철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가 갈렸다.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소진이 슬퍼 보이면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의자가 뒤로 밀려났다. 입 닫아. 상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교실을 가로질렀다. 아이들은 순간 얼어붙었고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상철은 천천히 걸어와 그 여학생 앞에 섰는데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다시 한번 해봐 똑같이. 미안하네. 여학생은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상철은 소진을 보지도 않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지만 교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소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철을 봤다. 왜 저러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을 왜 도와주는 건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뭔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준다는 이 느낌. 그날부터 상철은 달라졌다. 복도에서 소진을 괴롭히던 아이들이 있으면 막아섰고 누군가 수군거리면 한 번의 눈빛으로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덕분에 소진은 처음으로 학교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아무도 비웃지 않았다. 복도를 걸을 때 고개를 들 수 있게 됐고 교실에서 숨죽이지 않아도 됐다. 어느 날 방과 후 상철이 소진에게 다가왔다. 같이 가자. 소진은 당황하며 뒤돌아봤다. 어디요? 그냥 집까지. 상철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서툴렀다. 소진은 거절하려 했지만 상철은 이미 앞서 걷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가방을 꼭 껴안은 채 따라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상철은 담배를 피우며 걸었고 소진은 조금 떨어져서 뒤따랐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고 혼자 걷던 길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왜 그래요? 소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저를 왜 도와주는 거예요? 상철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는데 자기도 이유를 몰랐으니까. 그냥 소진이 슬퍼 보이면 화가 났고 누군가 소진을 괴롭히면 참을 수 없었는데 이런 감정이 뭔지 몰랐지만 분명한 건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냥. 짧게 대답했다. 소진은 더 묻지 않았고 그저 걸었다. 상철의 뒤를 따라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귀갓길을 걸으며 상철의 뒷모습을 바라봤는데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이상했다. 무서웠던 사람이 이렇게 안심이 될 수 있다니. 고아원 앞에 도착하자 소진은 멈춰서서 상철을 봤다. 상철도 멈췄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내일도. 상철이 말했다. 내일도 같이 가자. 소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상철도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섰는데 걸어가는 상철의 뒷모습을 소진은 한참 동안 바라봤다. 가슴이 따뜻했다. 그날 밤 소진은 고아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는데 박상철이라는 사람이 무서우면서도 왠지 안심이 됐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몰랐다. 그게 사랑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그게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가까워졌는데, 방과 후 인적 드문 옥상에서 만났고, 주말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한강 둔치를 걸었다. 상철은 거칠었지만 소진에게만큼은 달랐는데 손을 잡을 때면 조심스러웠고 말을 할 때면 부드러워지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다. 무서우면 언제든 말해. 상철이 소진의 손을 꼭 쥐며 말하자 소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는데 사실 무서웠다. 이 행복이 언젠가 깨질 것 같아서, 이게 꿈일 것 같아서 무서웠지만 상철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만으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섭지 않아요. 작게 대답하며 상철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상철은 소진을 데리고 한강변에 갔다. 햇살이 강물에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상철은 담배를 꺼내다가 소진을 보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는데 소진이 담배 냄새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껌을 씹으며 강물을 바라봤다. 나 말이야. 상철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처음이야, 이런 거. 뭐가요? 누군가를 이렇게 지키고 싶은 거. 상철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고 소진은 상철의 얼굴을 봤는데 그는 여전히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귀가 빨개져 있었다. 저도요. 소진이 작게 대답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거. 상철은 그제야 소진을 돌아봤고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상철은 천천히 소진에게 다가왔고 소진은 눈을 감았다. 첫 키스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내가 지켜줄게. 진짜로. 상철이 소진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며 속삭였다. 소진은 믿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라면 정말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으로 가족 같은 사람이 생긴 것 같았고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고 어느 날 밤 상철의 집에서 선을 넘었다. 상철의 부모는 해외에 있었고 넓은 집은 텅 비어 있었는데 소진은 두려웠지만 상철을 믿었다. 상철은 조심스러웠고 소진은 떨렸다. 괜찮아? 상철이 계속 물었고 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철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이니까. 그날 밤 이후 소진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웠고 좋아하던 음식 냄새도 싫어졌는데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생리가 늦어지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했고 밤마다 배를 만지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다. 어느 날 방과 후 소진은 약국에 갔는데 손이 떨렸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고 약사의 눈빛이 따가웠지만 용기를 내서 계산대에 올렸다. 돈을 내고 가방 깊숙이 숨긴 뒤 학교 화장실로 향했다. 칸막이 안에서 소진은 숨을 참았다. 두 줄이 나타났다. 임신. 소진의 손에서 테스트기가 떨어지며 바닥에 떨어졌고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18살 고아원 출신 그리고 임신이라는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떡하지, 어떡해. 무릎을 껴안고 울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상철에게 말해야 했다. 그는 분명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믿어야 했다. 다음 날 소진은 상철을 만나기로 했다. 평소처럼 옥상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상철보다 먼저 도착한 소진은 난간에 기대서서 기다렸다. 바람이 차가웠고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상철이가 있잖아.
하지만 그때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상철이 아니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3명이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진을 바라보며 다가왔고 소진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김소진 학생이죠? 중앙에 선 남자가 물었다. 소진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고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박상철 군관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무감정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상철 군의 앞날에 방해가 됩니다. 방해라는 단어가 소진의 가슴을 찔렀는데 자기가 방해라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니. 눈물이 차올랐다. 저희는 사랑해요. 사랑.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아이 있죠? 소진은 숨이 멎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말했을까? 아니, 어떻게든 알아낸 거겠지.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소진은 뒷걸음질 치며 배를 감쌌다. 그 아이. 처리하세요. 철이.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소진의 세상이 무너졌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난간을 잡으며 버텼다.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제 아이예요. 돈은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남자가 서류를 꺼내 내밀었는데 합의금, 조건, 침묵이라는 단어들이 보였다. 소진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싫어요. 이건 제 아이라고요. 거절하면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고아원부터 학교까지 다 사라질 겁니다. 소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소진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고아원부터 학교까지 사라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았기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인생쯤은 쉽게 지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제발요. 소진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상철이 아이라고요. 상철 군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하며 서류를 소진 앞에 던졌는데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바람에 날렸다. 소진은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였다. 상철이가 알아요. 당연하죠. 이 모든 게 상철 군의 뜻입니다. 그 말에 소진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다. 상철이 알고 있다니. 상철이 원한 일이라니. 믿을 수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상철 군은 이미 유학 준비 중입니다. 당신 같은 짐은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짐. 그 단어가 소진의 가슴에 박혔다. 자기가 짐이라니. 사랑했던 사람에게 짐이 됐다니. 소진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배를 감쌌는데 뱃속의 아이만이 자기 편인 것 같았다. 상철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소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직접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상철이 입으로 직접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를 걸더니 짧게 말했고 몇 분 후 옥상 문이 열렸다. 소진은 고개를 들었는데 상철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낯설었다. 차갑고 무표정했으며 소진을 보는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상철아. 소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소진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소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상철에게 다가갔는데 상철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 작은 행동이 소진의 가슴을 찢었다. 우리 아기예요. 우리 아이라고요. 아기, 상철이 비웃듯 말했다. 그게 내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어?
소진은 숨이 막혔다. 그럴 리 없었다. 상철이 이럴 리 없었는데 지켜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럴 리 없었다. 하지만 상철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고 그 차가움에 소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왜 이래요? 왜 갑자기? 갑자기? 상철이 웃었는데 그 웃음은 너무 차가웠다. 재밌었어. 너 같은 애랑 놀아주는 거. 근데 이제 지겨워. 끝. 소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믿을 수 없었지만 믿어야 했다. 상철의 말투도 표정도 눈빛도 모두 진심처럼 보였으니까. 자기가 그저 놀이였다니. 사랑이 아니라 심심풀이였다니. 그럼 그동안은 뭐였어요? 놀이지. 뭐겠어. 상철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고개를 돌렸다. 처리하고 사라져. 더러워. 더러워. 그 말이 소진의 심장을 관통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었고 바닥에 손을 짚으며 흐느꼈다. 상철은 돌아보지도 않고 옥상을 나갔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렸다. 그 순간 소진은 몰랐다. 상철의 주먹이 피가 날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는 걸. 옥상 문을 나선 상철이 복도 벽에 머리를 박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걸.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미안해. 미안해. 복도에서 상철이 중얼거렸지만 소진은 들을 수 없었다. 옥상에 남겨진 소진은 그저 울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서류를 다시 내밀었는데 소진은 그것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아원도 학교도 미래도 모두 사라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서명하려던 순간 멈췄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아직 느껴질 리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이 작은 생명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안 돼. 소진이 펜을 떨어뜨렸다. 이 아이는 지울 수 없어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후회할 겁니다. 후회해도 좋아요. 소진은 배를 감싸며 일어섰는데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이 아이만큼은 지킬 거예요. 아무도 못 빼앗아요.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서류를 걷었다. 좋습니다. 대신 기억하세요. 우리 가족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남자들은 떠났다. 소진은 혼자 옥상에 남아 난간을 붙잡고 섰는데 아래로 펼쳐진 도시가 너무 넓고 차가워 보였다. 이제 세상에 혼자였다. 아무도 없었다. 상철도 고아원도 학교도 모두 등을 돌렸다. 하지만 배를 만지며 작게 웃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부터 소진은 결심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고아원을 떠나고 이름도 과거도 모두 버리기로. 세상에서 사라져서 아이만 지키기로. 사랑은 끝났지만 엄마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소진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아이를 지우지 않기로, 대신 세상에서 사라지기로 했는데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재벌가의 위협은 진짜였고 고아원의 피해가 갈 수는 없었으며 무엇보다 이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소진은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소진을 바라봤는데 소진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무언가 단단해진 하지만 동시에 부서진 것 같은 눈빛이었다. 소진아, 무슨 일이니?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려고요. 혼자 살아보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원장 선생님이 말릴 게 뻔했고 재벌가에서 고아원을 건드릴 수도 있었으니까. 원장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조심해라. 소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상철과 찍은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찢지 않았다. 이 아이의 아빠 얼굴은 기억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일주일 후 소진은 고아원을 떠났다. 가방 하나 메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서울에서 멀리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표를 사며 손이 떨렸다. 부산 한 장이요. 부산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지만 그래서 좋았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이 멀어지는 걸 봤는데 눈물이 흘렀다. 태어나서 자란 곳이었고 상처를 만난 곳이었으며 사랑을 배운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과거였다. 안녕. 작게 중얼거리며 배를 쓰다듬었다. 부산에 도착한 소진은 작은 고시원을 구했다. 한 달 보증금에 월세 20만 원, 창문도 제대로 없는 좁은 방이었지만 소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짐을 풀고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일을 구해야 해. 중얼거리며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 소진은 너무 초라해 보였다. 18살 배가 불러오는 여자를 누가 고용하겠는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다음 날부터 소진은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편의점, 식당, 카페, 어디든 갔지만 대답은 비슷했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경험이 없다거나 학생이면 안 된다거나. 소진은 학생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믿어주는 곳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가져온 돈이 전부였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나니 남은 게 얼마 없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그마저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다. 배고픔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어떻게 하지?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는데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엄마라서, 따뜻한 집도 마련해주지 못하는 엄마라서 미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진은 작은 세탁소 앞을 지나가다 구인 광고를 봤다. 급구 세탁소 보조. 나이 학력 무관. 손이 떨렸다. 들어가 봐야 할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다. 안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다. 저기요. 소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구인 광고 보고 왔어요. 여자는 소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시선이 배에 머물렀다. 소진은 가방으로 배를 가렸지만 이미 늦었다. 여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임신했구나. 네, 하지만 일은 할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눈물이 고였다. 여자는 한참을 소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부모는? 없어요. 애 아빠는? 없어요. 소진의 대답에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안쓰러워 보였다. 일은 힘들어. 빨래 나르고 다리미질하고 배달도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아. 100만 원. 괜찮아요. 소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여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나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진은 몇 번이고 인사하며 세탁소를 나왔는데 길 위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다행이었다.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부터 소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아침 7시에 세탁소에 나가 밤 9시까지 일했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빨래를 나르고 다리미질을 하고 배달을 다녔다.
배가 점점 불러왔지만 쉬지 않았다. 사장님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가끔 물어봤고 소진이 대충 대답하면 도시락을 싸줬다. 소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고마웠다. 세상이 전부 차갑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됐다.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는 상철이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강요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 길이었는데 상철은 창밖만 바라봤다. 소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옥상에서 울던 모습, 자기를 바라보던 그 눈빛, 모든 게 상철을 괴롭혔다. 상철아,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아버지가 말했지만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비행기에 오르며 휴대폰을 꺼냈는데 소진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비서가 모두 정리했다고 했다. 미안해, 소진아. 중얼거렸지만 소진은 들을 수 없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밀어냈다. 소진은 부산에서 엄마가 됐고 상철은 미국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잊지 못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아니,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었다. 7년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7년이 흘렀다. 소진은 이제 25이 됐고 딸 지우는 7살이 됐다. 부산에서의 삶은 힘들었지만 소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세탁소 일을 계속하며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자격증을 따서 결국 작은 회계 사무소에 취직할 수 있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지우를 키우기엔 충분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지우가 종이를 들고 뛰어왔는데 그림 속엔 엄마와 자기 둘만 있었다. 소진은 지우를 안으며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렸다. 아빠가 없는 그림이 당연해진 지우가 안쓰러웠다. 우리 지우 최고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는데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소진에게는 전부였다.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지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 소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다. 회계사무소 사장이 소진을 불렀는데 표정이 심각했다. 소진 씨, 미안한데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났어요. 서울이요. 소진의 얼굴이 굳었다. 네, 본사에서 인력이 필요하대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서울이라는 단어가 소진의 가슴을 찔렀는데 7년 동안 피해온 곳이었다. 상철이 있는 곳, 과거가 묻혀 있는 곳.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하면 일자리를 잃을 게 뻔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일주일 후 소진과 지우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지우는 신나서 창밖을 바라봤지만 소진은 불안했다. 서울에 가면 혹시 상철을 마주칠까? 아니, 7년이나 지났는데 마주칠 리 없었다. 그는 아마 해외에 있거나 결혼했거나 자기 같은 사람은 까맣게 잊었을 거였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울에 도착한 소진은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는데 부산보다 월세가 2배나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짐을 풀고 지우를 학교에 등록시킨 뒤 본사로 첫 출근을 했다. 회사 건물은 엄청나게 컸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는데 로비에 들어서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소진은 명찰을 받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낯설었다. 7년 전에 고등학생 소진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직장인 엄마였다. 잘할 수 있어. 중얼거리며 사무실로 향했다. 그날 오후 소진은 서류를 들고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소진은 뒤돌아봤는데 지우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오고 있었다. 학교가 일찍 끝났나 보다. 소진은 웃으며 지우를 안아 올렸다. 지우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엄마 회사 보고 싶어서.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는데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소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로비 반대편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얼굴. 소진의 심장이 멎었다. 박상철이었다. 7년이 지났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했다. 아니, 더 성숙해졌고 더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는데 지금 그 눈빛이 소진을 향하고 있었다. 상철도 멈춰 서 있었다. 소진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7년 동안 잊으려 했던 얼굴, 밤마다 꿈에 나오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소진의 품에 안긴 아이. 그 아이의 눈이 너무 익숙했다. 자기를 닮았다. 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이의 나이를 계산했는데 7살쯤 돼 보였다. 7년 전, 그때의 그 아이. 소진이 임신했다던 그 아이. 설마 저 아이가. 소진은 상철의 시선을 느끼며 황급히 지우를 안고 돌아섰다. 지우야, 가자. 엄마, 왜 그래? 지우가 물었지만 소진은 대답하지 않고 빠르게 걸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막혔다. 상처를 만날 줄 몰랐고 이렇게 당황할 줄 몰랐다. 7년 동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상철은 소진을 쫓아가려 했지만 비서가 옆에 나타나며 막았다. 회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잠깐만. 늦으시면 안 됩니다. 비서의 말에 상철은 주먹을 쥐었는데 소진은 이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소진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상철의 눈에는 혼란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소진은 벽에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는데 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올려다봤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상철을 봤고 상철이 지우를 봤다. 저 사람이 눈치챘을까? 지우가 자기 딸이라는 걸 알아챘을까? 소진은 온몸이 떨렸다. 사무실로 돌아온 소진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머릿속은 온통 상철 생각뿐이었다. 왜 하필 여기에? 왜 하필 이 회사에? 그날 밤 소진은 회사 조직도를 찾아봤다. 그리고 경악했다. 이 회사의 모기업이 박상철의 집안 기업이었다. 소진이 일하는 회계법인은 그 계열사 중 하나였고 상철은 이제 부회장이 돼 있었다. 어떻게? 소진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곳에서 계속 일하면 상철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직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당장 그만두면 지우를 먹여 살릴 수 없었다. 막막했다. 한편 상철은 사무실에서 비서를 불렀다. 오늘 로비에서 본 여자, 김소진이라는 사람 알아봐. 네. 어떤 분이신지? 회계 법인 쪽 직원 같았어. 아이를 데리고 있었고.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는데 손이 떨렸다. 소진이었다. 분명 소진이었고 그 아이는 분명. 상철은 눈을 감았다. 7년 전 옥상에서 했던 거짓말이 떠올랐다. 소진의 울던 얼굴, 자기를 바라보던 그 눈빛. 내가 뭘 한 거야? 중얼거렸는데 후회가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다. 김소진 25세, 회계법인 소속 격리사원입니다. 7살 딸이 있고 미혼모로 등록돼 있습니다. 상철의 손이 멈췄다. 미혼모, 7살 딸.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저 아이는 자기 딸이었다.
소진은 아이를 낳았고 7년 동안 혼자 키웠다. 상철의 가슴이 무너졌다. 주소 알아? 네,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종이를 건넸다. 상철은 그 종이를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가야 했다. 소진에게 가서 사과해야 했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7년 전의 거짓말을, 강요당했던 이별을, 모든 걸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소진이 용서해 줄까? 상철은 모든 걸 알아냈다. 7년 전 아버지가 소진을 협박했다는 것, 거짓말을 강요당했다는 것, 그리고 소진이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다는 것까지. 비서가 건넨 자료를 보며 상철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 분노는 아버지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중얼거리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는데 펜꽂이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당장 소진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상철은 회장실로 향했는데 비서가 만류했지만 뿌리쳤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서류를 보고 있었다. 상철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 김소진이라는 여자 기억하십니까?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7년 전 제가 사귀던 여자요. 아버지가 협박해서 헤어지게 만든.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다. 그래. 기억난다. 고아원 출신 여자애. 그래서 그 여자가 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7년 전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지우라고 했죠. 근데 안 지웠어요. 낳아서 키웠어요. 혼자서.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게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보면 압니다. 저를 똑 닮았어요.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데려올 건가? 당연하죠.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딸이에요. 제가 책임져야죠. 책임. 회장이 비웃듯 돌아봤다. 넌 이제 부회장이다. 이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고 고아원 출신 미혼모랑 그 애를 데려오면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아느냐? 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수천 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실수가 아닙니다. 상철이 소리쳤는데 회장실이 조용해졌다. 상철은 주먹을 쥐며 계속 말했다. 사랑했던 사람이고 제 아이예요. 실수가 아니라 제 인생이에요. 회장은 상철을 노려봤지만 상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랜 침묵 끝에 회장이 입을 열었다. 좋다. 데려와라.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 DNA 검사를 해라. 정말 내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은 안 된다. 아이만 데려오고 그 여자한테는 돈을 줘서 보내라. 안 됩니다. 상철이 고개를 저었다. 소진도 함께입니다. 아니면 저 이 자리 다 버립니다. 뭐? 부회장도 상속도 다 필요 없어요. 소진이랑 제 딸만 있으면 됩니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는데 분노로 떨고 있었다. 하지만 상철은 물러서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다. 소진이 서 있었고 손을 꼭 잡은 지우도 함께 있었다. 비서가 당황하며 뒤따라 들어왔지만 소진은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상철은 깜짝 놀라며 소진을 봤다. 소진아, 들었어요, 다. 소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지우를 앞으로 세우며 회장을 똑바로 봤다. DNA 검사하세요. 저도 궁금하니까. 회장은 소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7년 전에 그 어린 여학생이 아니었다.
이제는 당당한 엄마였고 물러서지 않는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내가 그 여자로구나. 네. 김소진입니다. 소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우예요. 박상철 씨의 딸이죠. 회장은 지우를 봤는데 지우는 겁먹은 얼굴로 엄마 뒤에 숨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상처를 닮아 있었고 회장도 그걸 알아봤다.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DNA 검사해라.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상철은 소진을 봤고 소진도 상철을 봤는데 7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순간이었다. 소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그저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9% 일치. 지우는 상철의 친딸이 맞았다. 회장실에 다시 모인 세 사람과 지우, 회장은 결과지를 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 상철은 지우를 안아 올렸는데 지우는 어색해하면서도 상철의 품에 안겼다.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상철이 아버지를 봤다.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그 누가 뭐래도.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데려와라. 하지만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그 여자와는 아버지! 상철이 지우를 내려놓고 소진의 손을 잡았다. 소진이 없으면 지우도 없어요. 엄마와 딸은 하나예요. 소진은 상처를 받는데 눈물이 흘렀다. 7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고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상철은 소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미안했어. 이제 안 놓을게. 회장은 두 사람을 보며 손을 내저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회장실을 나갔는데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상철은 신경 쓰지 않았다. 소진과 지우만 있으면 됐으니까. 아빠? 지우가 조심스럽게 상철을 불렀다. 상철은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는데 눈물이 흘렀다. 그래, 아빠다. 지우는 웃으며 상철의 목을 안았고 소진도 두 사람을 안았다. 7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다. 상철은 모든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회장실을 나오며 비서에게 말했는데 목소리는 단호했다. 주주총회 소집해. 내가 직접 발표할 게 있어.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발표를 하시려고요? 내 딸 소개하고 상속 포기 선언할 거야. 부회장님, 비서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상철은 이미 결정한 일이었다. 소진과 지우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소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상철을 봤다. 정말 괜찮아요? 다 잃게 될 텐데. 다 잃는 게 아니야. 상철이 소진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너랑 지우를 얻는 거잖아. 그게 전부야. 소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상철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일주일 후 주주총회가 열렸다. 대형 컨퍼런스룸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고 기자들도 취재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상철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는데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객석 뒤편에는 소진과 지우가 서 있었고 상철은 그들을 보며 용기를 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박상철입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고 회장은 맨 앞줄에 앉아 차갑게 상철을 노려봤다. 상철은 아버지의 시선을 받으며 계속 말했다. 저에게는 7살 된 딸이 있습니다. 순간 컨퍼런스룸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주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다. 상철은 손짓으로 소진과 지우를 불렀는데 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이 아이가 제 딸 박지우입니다. 상철이 지우를 안아 올리자 지우는 긴장한 얼굴로 사람들을 봤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다.
상철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다. 7년 전 저는 이 아이의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고 그 사이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상철이 소진을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는데 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철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고 그 순간 세상에는 둘만 있는 것 같았다. 이 여자는 김소진입니다. 제 딸의 엄마이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철아, 당장 내려와. 하지만 상철은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건 제 인생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상철은 멈추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고 더 크게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회장직을 사임하고 모든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컨퍼런스룸이 발칵 뒤집혔다. 주주들은 소리를 질렀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다. 회장은 주먹을 쥐고 떨었지만 말리기엔 이미 늦었다. 상철은 지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는데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지우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상철의 목을 안았다.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상철은 지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는데 소진도 두 사람을 안았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고 주주들의 소란 속에서도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서가 다가와 부축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들을 잃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저렇게 당당한 아들의 모습이 처음이었다. 미운 마음과 자랑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복잡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상철은 소진과 지우를 데리고 회사를 나섰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상철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막았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소진과 지우의 손을 잡고 걸었는데 세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에 비쳐 길게 늘어졌다. 소진은 상철을 보며 물었다. 정말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후회. 상철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지우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깡충깡충 뛰었는데 행복해 보였다. 상철과 소진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박상철 부회장의 상속 포기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재벌 2세가 사랑하는 여자와 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찬반이 갈렸다. 어떤 사람들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라며 응원했다. 하지만 상철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작은 아파트에서 소진,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있었으니까. 재벌가의 저택도 고급차도 명품도 없었지만 행복했다. 지우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고 소진이 웃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아빠, 내일 유치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매일 데려다 줄게. 진짜요? 와, 지우가 환호하며 상철의 목을 안았다. 소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는데 행복한 눈물이었다. 7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상철이 소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사랑해, 소진아. 그리고 미안해. 믿어서.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니까. 두 사람은 키스했고 지우는 까르르 웃으며 눈을 가렸다. 그날 밤 상철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 딸이야. 그 누가 뭐래도. 피보다 강한 건 선택한 책임이었고 사랑보다 강한 건 지키려는 의지였다. 상철은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얻었다. 진짜 가족을, 진짜 사랑을,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